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세계사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세 유럽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수업을 이 중세 유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하면 싸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개의 직업군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죠. 그 부분하고 다음으로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중세 시기에 웬 뚱딴지 같은 선거제도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도시 공화국 체제에서는 이 시장을 선거로 뽑고요. 시의회 의원들 역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 수장 등도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중세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쪽으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 중세의 다양한 측면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중세의 신분과 직업, 이 중세 선거제도, 그리고 마녀재판. 우리가 이 마법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마녀재판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여자만 기소를 당한 건 아니고요. 남자들도 이 불법적인 마법을 행한다는 제목으로 사실상 마법사 재판에 출두하게 되죠. 그리고 마녀 재판의 희생자 역시 이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한 20-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이 중세 사회에서도 이 실험과학이 존재했었죠. 우리가 보통 중세 사회 하면 이 실험과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나름대로의 이 과학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봤었죠. 그러한 측면과 중세 장원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세에는 성직자, 기사, 농노만 있었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림을. 농사 짓는 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서빙하는 분들도 있었네요. 대장장이는 기본으로 있었을 것 같고요. 땔감을 채집해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차를 이용해서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팔러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아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쭉 부리 같은 게 나 있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중세 시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의사의 복장입니다. 이 공기 전염에 의해서 이 흑사병이 전파된다고 믿었던 의사들은 이 공기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리 부분에 향이 나는 향신료들을 많이 넣고요. 이 현대의 마스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끔 만든 장치라고, 어떻게 보면 방호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처방을 내리고 약을 환자에게 먹이는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성직자도 있었고요. 이제 기사 계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더 추가를 하자면 속기사도 있고요. 뭐 여러 직업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 상점의 모습입니다. 예. 중세 이 서양의 이 상점들에는 이 동방물산, 다시 말하면 동양, 이 중국, 페르시아, 인도의 혹은 동남아시아의 이 여러 향신료와 도자기, 비단이 이 판매되고 있었죠. 예, 사실상 이 무역 역조가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이 모직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무역 역조가 상당했었죠. 다시 말하면 금은을 이용해서 이 동방물산과 수입 대금을 이제 정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 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무역역조 현상은 19세기까지도 계속됐고요. 그래서 이로 나타난 것이 아편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한번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 중세 기사의 모습입니다. 예, 화덕에 빵을 굽는 장면이고요. 예, 쟁기질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중세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요, 이 사회를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의 이 세 개 신분,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12세기 이전 사회를 묘사한다면 이 그룹, 세 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후부터 이 외부 세계와의 교역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묘사는 점점 더 부정확한 묘사가 되어버리죠. 유럽의 인구는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도시와 마을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런던과 파리는 약 10배 정도 도시 규모가 확대되죠. 도시는 상인, 장인, 판매원, 목수, 정육점, 이 직공, 그리고 식품 판매인, 건축가, 화가, 요술쟁이 등 온갖 직업으로 분화되어 갑니다. 시골에서 모든 사람이 빈곤한 농노로서 그저 땅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농민은요, 이 자신의 땅을 소유한 뒤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물품을 팔고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바로 이들은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노보다 이 자유민이 인과의 비중은 거의 엇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롭지 않은 소작인들도요, 이 토지와 상품을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농노가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어야지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다, 중세 봉건제다, 그런데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식적으로 구분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에요. 뭐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을까요?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시장 경제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이 시장에서 사와야지 되죠. 그리고 이 자신이 잘 생산한 물품을 이 시장을 통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이 뭐 현대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 국민 총생산에서 노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고대 노예제적인 성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울러서 중세 봉건제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 2%에 지나지 않은 뭐 그것이 0.5%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올바른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중세에도 투표를 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 참사회,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시의회, 시의회의 모습입니다. 이 투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어떤 사람은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실은 도시공화국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공화정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12세기부터 많은 마을들이 이 꼬민으로 구성이 돼서 이 꼬민의 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남성 시민이 매년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되죠. 이 북이탈리아의 도시의 경우 이 더 복잡한 형태의 선거와 더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수장도 이 선출직 공무원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여성들이 이 투표권을 얻게 되는 시기는 이 1930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이 국가 수립 이래로 지금까지 이 여성들이 투표권이 있죠.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1948년이죠. 1948년 선거를 통해서 그 전에 사실 나치 독일의 점령을 당해 가지고요. 이제 해방이 됐죠. 이 해방이 된 뒤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과도정부죠. 과도정부의 이 장관급의
이 여성이 3명이 이 선출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아주 재밌는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표권도 없는 여성이 장관을 한다고 이 비아냥거리는 이 기사들도 제법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이 프랑스 노동조합을 연구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시 1890년대 여성 노조원들이 이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이 자신의 처지와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남편이나 아버지나 혹은 장남의 이 코사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노조 자체가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여성 노조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아버지나 남편이나 장남의 코사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은행 계좌를 이 프랑스에서 열기 위해서 여성들은 이 마찬가지로 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장남의 코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나폴레옹 민법이 1960년대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멈추도록 하죠. 이 마녀사냥은요, 중세에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녀사냥하면 우리가 중세에 일어난 괴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요 근래 나오는 연구 성과들을 보면 이 중세보다는 이 근대에, 다시 말하면 과학혁명 시기에 이러한 이 마녀 재판이 횡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84년 에스파냐 마드리드 이단 신문 모습입니다. 마치 무슨 경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관중석이 있고요. 여기서 무슨 재판이 열리는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이러한 풍경 속에서 이단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마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 대규모 마녀사냥 그리고 집단 편집증적 반응은 중세가 아니라 16세기와 17세기에 주로 발견된 근대적 현상입니다. 예, 최근 연구 성과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중세에도 마녀 재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 재판은 종교재판소가 아니라 이 민사법정에서 행해지던 것이었죠. 예,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죽어가요. 그러면 마법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말이 꼭 살아남게, 우리 어린 말이 꼭 살아남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죠. 그러면 뭐 이것을 먹이면 뭐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뭘 주겠죠. 그러면 그걸 먹였는데 그 다음날 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법정에서 이 마녀의 이 마법이 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악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6, 17세기가 되면 민사법정이 아니라 종교재판소에서 이제 마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법과 관련하여 전한 주된 메시지는요, 이 마법이 작동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 교회 지도자들은 얘기했습니다. 하인리히 크레이머가 15세기 후반 악명 높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썼을 때 그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마녀의 마법이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처음에 교회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며 이 소위 말하는 하이니 크레이머의 이 작품은 이 교회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16세기 초에도 신문관들은 이 책이 전한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실상 중세의 교회 지도자들과 이 16, 17세기의 종교 재판관들조차도 이 사실상 이 교회의 마법사의 이 마법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법사가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거는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세도 과학 실험을 했을까요? 로저 베이컨의 모습입니다. 사실 과학 실험 하면 여러분들이 근대를 당연히 이 근대 과학 혁명을 당연히 생각하시고 중세에 무슨 과학 실험을 했겠어요? 라고 반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르네상스 하면 일반적으로 중세 말기에 이슬람에서 들여온 문학, 예술, 건축 및 고전 철학이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세에서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이동한 이 한 방식으로 간주되기도 하죠. 12세기에 중세 지식인들은 고전 학습과 수사학의 르네상스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고전 작가들이 아랍 철학자와 아랍어 번역본을 통해 이 지식을 유럽인들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 결과물 중 하나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탐구적이고 성찰적인 접근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러한 이 아랍의 이 고전,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로마의 이 저작물들이 근대 시기의 과학혁명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학혁명 역시 중세의 변화에서 서서히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로 종합된 것이 이 과학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로저 베이컨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로스 테스트로부터 이 수학의 중요성을 배우고요. 이 파리 대학에서 실험에서 쓴 페트루스 페레그리누스로부터 이 경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귀국 후 이 실험과학을 중시하고 원전 연구를 위한 고전어 습득을 역설하게 되죠. 이 지식의 원천으로서 추리, 논증보다는 관찰과 실험을 중요시 여긴 학자입니다. 수학적 자연관과 실험과학의 방법에 의한 자연과학의 근대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로저 베이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 실험 과학 경험주의가 바탕이 되어 이 근대 과학혁명과 이 로크의 인식론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중세인들은 좁은 장원 안에서만 살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중세인들이 이 좁은 장원 안에서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그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입니다. 이 대부분의 중세인들은, 특히 농노들은 이 장원에서 벗어나 아주 멀리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묶여 있는 농노들의 경우에는 장원을 벗어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장원 안에서만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중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합니다. 예, 성지 순례를 하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 도시 그리고 성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 먼 거리를 왕래했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상품을 통해 세계의 일부를 연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돈이 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을 위해서라도 어떤 장소라도 찾아가는 것이 이 세일즈맨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중세 초기에도 매우 먼 지역으로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로 모든 종류의 고급 물품이 유통되었습니다. 중국산 실크와 도자기, 비단, 중동을 통해 유럽으로 가져온 아시아의 향신료, 그리고 발트해의 호박과 모피, 이러한 교역을 위해서 직접 이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물품을 조달받기도 합니다. 몇몇 용감한 여행자들은 여행 일기도 쓰게 되죠. 윌리엄 르브루크는 의해 이 세계 여행기가 있습니다. 1253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알려진 곳에서 출발해서요. 출발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원나라의 이 칸을 직접 만나보기도 합니다. 중세에도 이민이 있었습니다. 이 중세 잉글랜드인들이 웨일즈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이민자들을 위해 항상 레드카펫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민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잉글랜드, 웨일즈,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사실상 중세 시기에는 각각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에 의해서 특히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땅이 좀 척박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혹은 대도시의 이 잉글랜드 지역의 대도시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 출신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항상 레드카펫이 펼쳐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고대의 관행이 중세에 이르러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예. 고대 문화는 이교도 문화고요. 중세 문화는 뭐 기독교 문화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안착된 중세 시기에 고대의 관행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그림은요, 이 동지 무렵에 이 불을 태워서 이 재난과 뭐 그 다음에 그 해에 있을 이 농사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라고 기원하는 문화입니다. 중세의 많은 문화는 기독교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한여름의 전야에 언덕 아래로 불타는 통을 굴리는 풍습도 있고요. 신혼부부의 머리에 밀을 뿌리던 풍습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중세하며 기독교 문화 위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완전히 이 고대의 전통적인 이 문화가 이 일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독교가 이 사실상 기독교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징도 이 시기에 중세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한여름의 전야에 언덕 아래로 불타는 통을 굴리는 풍습은 뭐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물론 한여름밤에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겨울 동지 무렵에 이 불타는 통을 굴리는 풍습도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의 머리에 밀을 뿌리면 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전통적인 믿음도 이 시기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사회 현상을 이 도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문화라는 것은 이 하나로 융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적인 요소가 강했을 때 우리가 중세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 이외에 다른 이교도 문화 역시 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그러한 이교도 문화를 이 사실상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화 시키는 또 다른 특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헬프 에일이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 헬프 에일을 개최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도 아주 일반적이었죠. 또 맥주 파티를 열어 기부금을 모으는 풍습도 있습니다. 미신처럼 보이지만 종종 질병이나 수학 실패에 대한 초자연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고대 이 풍습에 그리고 중세 이래 지금까지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고대 이 어떻게 보면 이 풍습들이 지금도 현존하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점집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저희 때는 뭐 또 철학관이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뭐 타로점집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고 뭐 그러더군요.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거나 뭐 이제 혹은 집안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고대의 여러 관행들이 현존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세인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예, 비르겔이라는 이 오스트리아 화가가 이 농촌의 이 결혼 풍습을 이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보리겔은 궁중 화가고요. 사실상 이 당시의 궁중 화가들 19세기죠. 17세기네요. 이 궁중 화가들은 사실상 어때요? 이 구중 궁궐에 있는 이 왕은 백성들이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소위 말해서 뭐 통찰력을 가지고 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바깥의 움직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놀고 있는지, 배는 고르고 있는 것인지,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궁중화가들을 궁 밖으로 보내서 아니 그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 그러니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와 봐라. 그러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갑니다. 그려서 가지고 가죠.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니 그런데 이 음식은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게 되죠. 뭐 이것은 서양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도 소위 말해서 풍속화가들이 존재하죠. 궁중화가들 중에 풍속화가가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인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들도 역시 궁중화가로서 국왕이 이 백성들의 삶이 도대체 대장간에서는 어떻게 철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유 고생이 많겠네. 불구덩 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아유 고생이 많겠네. 그러면 세금을 좀 감면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제 백성들의 이 살아있는 이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이 백성들의 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뭐 백성들이 굶는지 배고픈지 배부른지 그리고 밥을 먹는지 떡을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12세기 무렵부터 결혼은 이 공식적인 성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에서만 결혼식을 올릴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사실상 서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저 선언만 하면 당시엔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세 결혼을 보면요, 물론 이제 귀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략 결혼이죠. 뭐 대부분 이제 좀 부유층에 속하는 계층들은 이 정략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한 12세, 13세 정도, 14세 정도 되면 결혼을 이 부모가 정해준 배필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결혼 시기를 상당히 이 조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혼이 아니에요. 이 평민들의 경우에는 결혼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죠. 이 평민들은 스스로 이 12세 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도제가 된다거나 다른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한다거나 혹은 하녀로 들어가서 혼수와 집을 장만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13살 정도에 이제 직업을 찾아 이제 가정의 품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혼 시기는 대부분 한 35세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만 하기 어렵지만 과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시기가 35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독신자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의 20, 30% 정도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뭐 지금도 결혼 연령이 뭐 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과거와 마찬가지로 직장만이다, 혼수 마련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시기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과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서글픈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뭐 다행인 것은 요새 이 경제적 독립 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그거는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천만 다행인가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얻기가 또 어려워진 측면도 있죠. 그래요. 산다는 게 참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해야지 되죠. 사실은 이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선택지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프긴 하지만 여하튼 이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친구들 중에서 이제 지금 제 연령대에 이제 은퇴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군요. 뭐 50세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은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 이전에 퇴직한 친구들도 제법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대부분 남들이 잘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당했죠. 그런데 본인이 취미생활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거 그리고 잘하는 거를 하는 친구들, 그거를 사업하는 친구들은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망할 일은 없더군요. 뭐 그것이 이 떼돈을 벌어주지 못할지라도 이 어느 안정적인 삶은 유지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재밌는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업화하는 것이 가장 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업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 예비 부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이상적으로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 사실 이 증인이 없어도 예비 부부들이 서로 결혼하기도 했다라고 하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상적으로 보면 그냥 증인이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좋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나중에 어느 한쪽이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이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아주 간편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위대한 중세 작가들은 자신이 직접 글을 썼을까요? 예,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중세 시대에는 읽고 쓰는데 서기관을 이용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여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신학자나 지식인과 같은 이 중요한 사람들이 막노동에 해당하는 서기관 역할을 회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옆으로 슬쩍 빠져나가면요. 이 고대 로마 시기에 지식인들은 대부분 노예 학자들이었어요.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 시민으로서 이 소위 말하는 민회에 나가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연선문들 역시 노예 학자들을 동원해서 글을 쓰게 하고 본인들은 단지 그것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글 공부 역시 노동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 고대 로마인들은 이 노예를 부려서 이 글 공부를 대신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설문 작성도 대신 시켰죠. 이 고대 로마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기 교육 문제입니다. 이 조기 교육, 어린이 영어 조기 교육, 여러분들이 그 세대였나요? 약간 후였던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고대 로마에서는 아테네어를 배우는 것이 이 고급 지식인의 제2외국어로서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유모를 드리는데요. 이 아테네 출신 이 여성 노예를 이제 유모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기 교육을 시키죠. 이제 아테네어로 젖을 이제 주고 또 자장가도 아테네어로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조기 아테네어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그 조기 교육이 성공을 했을까요? 예, 실패하죠. 대부분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어의 조기 교육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부 사람들은 조기 교육을 시키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글을 쓰는 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여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중세의 저자들은 자신이 구술한 내용을 서기관에게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할지 참 그렇더라고요. 이 필사본 제작업자라고 흔히들 책에 번역서에 나와 있는데요. 필사본 제작업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서기관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공무원 중에 서기관급을 또 생각할 수도 있나? 또 그래요. 여하튼 이 서기관에게 기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에 더 추가를 하자면, 근대 과학혁명이 가지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인쇄술을 발전해서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빼도록 하죠. 중세인들은 신앙심이 깊었을까요? 예, 이 화재로 이 소실될 뻔했던 노트르담, 이 파리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뭐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 당시에 숭례문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하게끔 만든 이 사건 중에 하나였죠. 중세에는 신비주의자, 성도, 성모 숭배, 순례 등을 통해 신앙심이 대단히 깊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신과 종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가정하고, 중세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영원히 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으며 죽었습니다. 식물과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토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종교에 별로 구애되지 않는다는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뭐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 때 이 라틴어 예배를 하는 것과 이 소위 말하는 지방어로 이 설교를 하는 이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 한 교회 내에서 라틴어 예배와 이 소고 예배가 동시에 이 번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교회, 성당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틴어 성경 예배는, 그리고 미사는 사실상 이 성직자나 혹은 이 지역 영주들, 고위층들을 위한 미사가 되겠고요. 이 소고 예배와 미사는 사실상 하층민들, 평민들의 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분별로 따로 이 미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세기 초반 한 스페인 신부는 주교에게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리에서 놀다가 밤을 지새운다고 보고한 기록물들도 많습니다. 일요일날 쉬는데 뭐 교회 가서 뭐 그러느니 뭐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술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일하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많더군요. 이 다른 기록 역시 상당수가 일요일 아침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놀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세인들은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을까요? 바이킹의 투구예요. 사실 뭐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이킹의 투구에 뿔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뿔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이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일반적인 투구를 걸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둘 다 중세에 대한 빅토리아 신화의 일부였죠. 영주가 농노와 결혼할 이 신혼 여성과 하룻밤을 잘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예, 뭐 초야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상 이 중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19세기적 상상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뭐 오늘의 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세 유럽 역사 혹은 이야기를 통해 제가 앞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먹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중세 유럽 역사라고 하지 않고 왜 이야기라고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요새는 검색을 많이 하겠군요. 사전을 직접 찾는 것보다는. 그러면 분명히 히스토리에는 이야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사실 역사라는 것이 19세기 이전 시기에는 과거에 사건이 일어나고 특정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보통 위기가 발생하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였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이 과학적 역사관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회 정치적 이론을 활용해서 역사를 과학적으로 서술하게 되면서 이야기체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이 과학적 역사 연구 방법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다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라는 이 고전 그 19세기 이전 시기의 역사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체로 수업을 진행해 봤어요. 예, 좀 너무 길었네요.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세의 몇몇 측면들을 A4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는 시기가 왔네요. 이제 좀 공문을 보면서 이제 대면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